여러분은 엄마가 악맥의 영혼을 팔 정도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 55살의 김영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성애는 가장 성스럽고 숭고한 것이며 아무리 비천한 행동이라도 모두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25년 동안 수절하며 죽은 남편을 섬겨온 단아한 미망인. 외동딸을 비단과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키워낸 헌신적인 어머니. 하지만 그들은 그 고상한 껍데기 아래 숨어있는 암컷 악마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텅 비어 소름 끼칠 정도로 넓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처마 밑에 풍경 소리가 마치 영혼을 부르는 소리처럼 슬프게 짤랑거립니다. 제 손에는 딸 소연이의 결혼식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선 신랑의 얼굴은 제 손톱으로 긁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널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 그것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문처럼 외워온 말입니다. 명예도 자존심도 이 늙은 육신까지도 딸의 결혼 생활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제가 사위의 침대 위로 올라가 다리를 벌려 그를 받아들일 때 저는 제가 딸 대신 고통을 짊어지는 위대한 어머니이자 구원자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그저 욕망의 제물이었고 모성애라는 탈을 쓰고 제 아내 야수를 만족시키려 했던 굶주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맺었던 그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였던 저를 사위의 정부로 만들어버린 그 계약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극은 조물주의 잔인한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6살인 제 딸 소연이는 말 그대로 유리꽃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너무 약하고 순수해서 강한 바람만 불어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 과잉 보호했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반면 32살인 제 사위 민석이는 원초적인 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 키가 185cm에 근육은 청동 조각상처럼 울퉁불퉁했습니다. 그가 소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에서 저는 항상 맹렬한 육체적 갈망을 보았습니다. 마치 어린 토끼를 노리는 굶주린 사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들의 첫날 밤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소연이는 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질경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손을 댈 때마다 아이는 고문당하는 사람처럼 몸을 웅크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신혼여행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신혼여행 내내 굶어야 했던 답답함에 호텔 기물을 부수었고 소연이는 매일 밤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소연이가 한밤중에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강제로 하려다 실패한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봐. 자기는 남자라 더 이상 못 참겠대.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남의 아내 노릇 못하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이었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아이는 한번 갔다 온 여자, 하자 있는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잔인해서 아이를 물어뜯고 온갖 끔찍한 소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 유리꽃이 더러워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절정에 달한 남자였습니다. 집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어디로 갈까요? 밖으로 나가 여자를 사고 성매매를 할 것입니다. 그가 병을 옮아와 제 딸에게 더러움을 묻힐 것입니다.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의 행복을 지켜야 해.
그런 미친 생각에 사로잡혀 저는 겉옷을 걸치고 그 밤중에 택시를 타고 그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영웅적인 담판이라 착각했지만 실상은 타락의 시작이 될 협상을 위해서였습니다. 딸 내외의 아파트는 어둑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만이 핏자국처럼 바닥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독한 술 냄새와 시큼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석이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빈 소주병과 위스키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다부진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핏발선 눈은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평소처럼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욕망을 억누른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장모님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이 개자식 같은 사위놈 가르치러 오셨나요? 아니면 장모님의 귀하디귀한 따님 나머지 짐 챙기러 오셨습니까? 민석 서방, 진정하게.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이가 아직 어리고 심적으로 불안해서 그래. 자네가 남자니까 인내심을 가져야지. 인내심? 그가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산처럼 저를 위협적으로 덮쳤습니다. 그가 술병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나 1년 동안 참았어. 나 남자야. 스님 아니라고. 여자가 필요해. 풀어야 한다고. 그는 가죽 재킷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켜요. 오늘 안 들어올 겁니다. 신음소리 낼 줄 알고 남자를 즐겁게 해줄 줄 아는 년 찾으러 갈 거야. 장모님 딸처럼 시체같이 누워있는 년 말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를 찾으러 간다고? 안 돼. 그는 취해 있었고 미쳐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병을 옮겨올 것입니다. 내 딸에게 남편 간수도 못하는 여자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를 달아줄 것입니다. 안 돼. 가지마. 민석 서방. 제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양팔을 벌려 문을 가로막고 욕정으로 불타오르는 거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 절대 못 가. 이러면 소연이를 죽이는 거야.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할 셈이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가 얼굴을 들이밀었고 뜨거운 술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아니면 장모님이 딸한테 섹스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시던가요? 장모님도 여자잖아. 2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안 굶주렸어? 그 모욕적인 말에 뺨이라도 때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 속에서 도덕보다 명예를 지키려는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제 머릿속에 미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이글거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적나라한 갈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반을 외롭게 살아온 과부인 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민석 서방.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가지 마. 낯선 여자랑 뒹굴어서 애 망신시키지 마. 비켜요. 그가 제 팔을 뿌리쳤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저는 눈을 감고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운명의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한테 풀어. 공간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두 죄인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석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목으로, 그리고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풍만한 제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욕망과 술기운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모님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농있고 풍만하며 떨면서 자신을 바치려는 여자를 말입니다.
지, 진짜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핀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안에 있던 짐승이 풀려났습니다. 그는 거칠고 탐욕스럽게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문에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소리쳤습니다. 난 널 위해 희생하는 거야. 난 너의 방패막이야. 하지만 그의 뜨거운 손이 제 살에 닿고 남자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자 진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동면했던 제 몸이 갑자기 제 이성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 악마의 계약은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되었고 우리 둘 다 끊을 수 없는 마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소연이가 꽃꽂이 수업과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시간에 제가 그들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명목은 장모가 와서 청소해주고 고생하는 사위 보양식을 챙겨주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그 광란의 첫날 밤 이후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기적인 수컷의 본능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그는 풋내기 어린 아내에게서 얻지 못한 것을 제게서 찾았습니다. 소연이는 침대 위에서 향기 없는 꽃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웅크리고 썩은 나무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너무 오래 방치되어 영양분이 가득 차 있던 비옥한 땅이었고 소낙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며 생명력을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 많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알았고 남자의 몸에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은 청춘은 지났지만 늦바람 난 여자의 탄력과 열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민석이는 정사 중에 신음했고 쾌락에 취해 호칭을 잇고 저를 연기씨 라고 적나라하고 건방지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진짜 끝내줘요. 왜 소연이는 장모님 반이반도 못 닮았지? 장모님하고 있으면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역겨워하며 뺨을 때려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죽어가던 여자로서의 자아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회색이나 짙은 갈색의 수수한 옷만 입던 과부가 다른 동네 속옷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빨간색, 검은색 레이스 속옷을 사서 딸이 절대 열어보지 않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진한 머스크 향수를 목덜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었고 피부가 다시 환해지고 눈빛이 요염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희생이라는 이름의 진통제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민석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야. 선교기 해결되면 소연이한테 짜증내거나 때리거나 잔소리하지 않겠지. 집에 일찍 들어오고 딸한테 다정해질 거야. 난 내 딸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야. 실제로 민석이는 변했습니다. 그는 밝아졌고 집에 오면 휘파람을 불었으며 소연이에게 꽃과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순진한 제 딸은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무뚝뚝한 남편을 감동시켰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전화해서 명랑한 목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엄마, 민석 씨가 요새 진짜 잘해줘요. 그 일도 억지로 하려고 안 하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대요. 엄마가 얘기해준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엄마 최고! 저는 수화기 너머로 행복해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른 손으로는 오늘 오후 사위가 쇄골에 남긴 멍자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목이 메었지만 죄책감 섞인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게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계약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기름칠된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 때문에 민석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를 원해서 갔습니다. 뻔뻔함과 비극의 정점은 셋이 함께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종종 두 아이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셋은 오붓하게 원형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맛있는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남편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꽃꽂이 수업 이야기, 행복한 미래 이야기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잘거렸습니다. 민석이는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모범적인 남편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긴 식탁보 아래 어두운 곳에서는 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맨발이 슬리퍼에서 빠져나와 은밀하게 제 종아리에 닿았습니다. 그는 살짝 문지르더니 무릎으로 그리고 허벅지 안쪽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왜 그러세요, 제 엄마?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주워주려고 했습니다. 아냐. 놔둬. 제가 너무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아이가 놀랐습니다. 내가 주울게. 다리가 좀 저려서 그래. 저는 식탁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위의 발이 소유하듯 제 다리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내가 집어준 고기를 씹으며 저를 쏘아보는 민석이의 이글거리는 도발적인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를 걷어찼어야 했습니다. 식탁을 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끝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에 젓가락을 집어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식탁 밑에서 저는 다리를 살짝 벌려 그의 죄 많은 발이 계속 장난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코앞에서 딸의 행복을 훔쳐먹는 늙은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건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주는 쾌락에 중독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늙은 장모가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여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가까이요. 가짜 평화로 덮인 지붕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작은 번개 하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태세였습니다. 1년. 저승사자의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소연이와 민석이의 결혼 1주년이었습니다. 운명의 목요일이었습니다. 계약 일정대로라면 소연이는 심리치료를 받고 늦은 밤에나 귀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3시부터 그들의 아파트에 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념일 파티를 위한 최고급 식재료를 가져왔지만 진짜 목적, 가장 사악한 목적은 딸이 오기 전에 침실에서 민석이에게 뜨거운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 반대편에서 소연이가 인생 최고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사는 질경련증이 완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준비되었습니다. 진짜 여자, 진짜 아내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터질 듯한 행복 속에서 아이는 꽃꽂이 수업을 빼먹고 일찍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속옷 가게에 들러 얼굴을 붉히며 남편이 좋아할 만한 새빨간 실크 슬립을 샀습니다. 얄궂게도 그것은 제가 민석이를 위해 자주 입던 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제과점에 들러 달콤한 딸기 케이크도 샀습니다.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 남편을 뒤에서 껴안고 귓가에 속삭이고 싶었을 겁니다. 여보, 기다려줘서 고마워. 오늘 밤 나는 온전히 당신 거야. 그리고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죽여버린 서프라이즈 말입니다. 오후 5시. 핏빛 노을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반쯤 닫힌 방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방 안은 욕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이와 저는 딸의 신혼 침대 위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강렬함과 몰래 한다는 스릴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신음소리, 살이 부딪히는 소리, 음탕한 말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젊은 사위가 주는 배덕적인 쾌락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딸각.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설레는 발소리가 마루를 밟고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쿵. 침실 문 앞에서 무겁고 축축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저도 심장이 멈출 듯 눈을 번쩍 뜨고 반사적으로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영원히. 소연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없었습니다. 케이크는 바닥에 떨어져 뭉개졌고 하얀 생크림과 붉은 딸기가 피범벅된 전쟁터처럼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피 한 방울 없어 보였습니다. 크고 맑은 눈을 부릅뜨고 침대 위에서 발가벗고 땀에 젖어 있는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고마워했던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삼종지도를 가르쳐준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성격에서 가장 더럽고 치욕적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민석이가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얼굴은 물에 부른 시체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먼저 가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늙고 추한 몸뚱이를 가려야 할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려야 할지. 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내 발로 기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딸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소연이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악을 쓰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에서부터 금이 간 석고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한 방울 한 방울이 얼굴을 녹이는 산성용액 같았습니다. 저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죄를 변명하고 싶어서, 엄마라는 껍데기를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소연아, 엄마 말 들어. 엄마는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야 해. 저는 울면서 소리쳤고 사위의 냄새가 벤손으로 딸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가 아팠잖아. 내 남편은 남자야. 풀어야 한다고. 밖에서 딴 여자 찾을까봐, 너 버릴까봐, 병 옮겨올까봐 엄마가 대신한 거야. 내 행복 지키려고 엄마가 희생한 거라고. 엄마가 너의 방패막이가 된 거야. 교수형대 위에서 변명하는 사형수처럼 그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그 희생이라는 명분이 모성애를 조금이라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그 어린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쓰레기를 보는 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비통한 미소였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서 했다고?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면도칼처럼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대답해봐. 그 인간이 엄마 위에 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좋아서 신음소리 낼 때, 좋았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듯 목이 메었습니다. 날 위해서 한 거야? 아니면 엄마의 그 창녀 같은 본능 때문에 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딸의 입에서 나온 그 적나라하고 천박한 질문은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강력한 뺨 때리기와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은 좋았으니까요. 즐겼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소연이는 스스로 답을 얻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제 손이 세균 덩어리인 양치마 자락을 거칠게 빼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됐어. 행복한 가족 연극은 끝났어.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네. 똑같이 역겨워.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석이가 반바지를 꿰입고 케이크 덤미에 걸려 넘어질 뻔하며 뛰쳐나갔습니다. 소연아. 어디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만지지 마.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간을 찢어발기는 원한과 고통에 찬 비명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내 인생에서 꺼져. 영원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는 제 인생을 묻어버리는 관 뚜껑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으깨진 케이크 속에 발가벗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달콤한 딸기 크림 냄새와 비릿한 전갱 냄새가 섞여 지옥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토하고 싶었지만 나오는 건 자기 혐오뿐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기초 없는 집을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처럼 빠르고 잔혹하게 닥쳐왔습니다. 소연이가 문을 닫고 나간 후 아파트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겁고 죽음 같은 침묵 속에 두 죄인의 거친 숨소리와 마루로 뚝뚝 떨어지는 크림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석이는 거실 한복판에 망부석처럼 서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벌거벗고 웅크린 저를 내려다보았는데 욕망은 온데간데 없고 혐오만 가득했습니다. 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옷 입어요. 그가 낯설고 차갑게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꺼져요. 저는 덜덜 떨며 비싼 빨간 레이스 속옷을 입고 원피스를 걸쳤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거나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대자마자 그는 불에 대기라도 한 듯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꺼져. 재수 없는 마귀 할멈 같으니라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젊은 애인과 제가 저지른 난장판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 후 며칠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기도 끄고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친구 집이며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법률사무소. 안에는 소연이가 서명한 이혼 소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혼 사유. 친정엄마와 부정행위. 타자기로 차갑게 찍힌 글씨였지만 피로 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따로 보낸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도 원망의 글도 없었습니다. 우리 셋. 저와 죽은 남편. 그리고 어린 소연이가 찍힌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제 얼굴은 소연이가 칼로 난도질해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원한에 사무쳐 떨리는 손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25년 전 아빠랑 같이 죽었어. 오늘 내가 본 그 더러운 년은 모르는 사람이야. 다시는 나 찾지 마.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 저는 넓은 집에서 사진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딸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저 같은 엄마를 두느니 고아가 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민석이는요? 그는 죄책감과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 아무도 몰랐지만 스스로 찔려 했습니다. 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타락을 증명하는 산 증인인 저를 마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들개처럼 숨어 지내며 술에 절어 산다는 소문만 들릴 뿐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의 호화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남들은 여전히 저를 김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20년은 더 늙어버렸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졌으며 불면증으로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하며 웃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집에는 귀신은 없지만 무언가에 홀려 있습니다. 어릴 적 소연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홀려 있습니다. 아이가 저녁마다 치던 피아노 소리에 홀려 있습니다. 그리고 뭉개진 케이크를 들고 침실 문 앞에 얼어붙어 있던 아이의 모습에 홀려 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소연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걸어옵니다. 안아주려고 팔을 벌리면 아이의 얼굴이 피와 눈물로 녹아내립니다. 아이는 악마로 변해 제 얼굴에 삿대질하며 소리칩니다. 내 남편 내놔. 내 인생 돌려줘.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을 부여잡고 깨어납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어 보지만 침대는 차갑게 비어 있습니다. 딸도 없고 정부도 없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기어 일어나 소연이 방 옷장으로 갑니다. 옷장을 열고 아이들이 이사 갈 때 몰래 챙겨둔 웨딩드레스를 꺼냅니다. 드레스를 끌어안고 하얀 튤천의 얼굴을 파묻으며 아이의 냄새를 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오래전에 날아가고 곰팡이 냄새와 제 싸구려 향수 냄새만 남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드레스를 안고 낡아빠진 거짓말로 스스로를 달랩니다. 엄마는 널 위해서, 널 사랑해서. 하지만 말할수록 짜고 쓰라린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위대한 어머니, 든든한 방패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열한 도둑이었습니다. 딸의 남편을 훔치고, 순수한 믿음을 훔치고, 제 자신의 외할머니가 될 미래까지 훔쳤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희생은 설탕 바른 독약이었습니다. 욕망에 취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저를 바로 죽이지 않고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이 저주받은 집의 영원한 고독 속에서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딸 대신 아내 노릇을 한 엄마에게 내려진 사면 없는 무기징역입니다.